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세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지금 이 순간 2025년 8월 24일 한국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언론들은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했던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남아공의 플래티넘 광산에서 5개월간 지속된 파업이 있었는데 이 파업 하나가 그 나라 GDP를 무려 0.7에서 0.8%포인트나 박살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으로 치면 약 15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남아공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보호파업 프로텍티드 스트라이크 제도가 있는 나라거든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국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상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란봉투법과 가장 유사한 해외 모델들과 그 나라들에서 실제로 관찰된 부작용들. 둘째, 각국에서 GDP와 경제지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과 정량적 수치들. 셋째, 한국이 참고해야 할 교훈과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노란봉투법, 정확히 무엇인가? 먼저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원청 회사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임금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 구조 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폭 제한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닌 한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를까요?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47,000원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거죠.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외 유사 모델들의 충격적인 현실. 호주의 프로텍티드 인더스트리얼 액션. 노란봉투법과 가장 유사한 모델은 호주의 보호산업 행위 프로텍티드 인더스트리얼 액션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교섭, 통지 등 법정 절차를 충족한 산업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관찰된 부작용들을 보면 절차를 위반하면 즉시 무보원 프로텍티드 상태로 전환되어 노조와 참가자들이 법정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역별, 산업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비스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특히 철도나 건설업에서 연쇄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 일부 회사들이 도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보면 호주 통계청 ABS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로 1만에서 2만 1단위의 노동 손실 일수가 관찰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일본의 정당한 쟁의 면책. 일본은 판례와 법 해석상 단체 교섭 목적의 정당한 쟁의에 대해 민형사 책임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취지면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매우 유사해요. 하지만 일본은 관행적으로 파업 발생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일본의 특이한 점. 1974년에서 1975년 경제 혼란 시기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약 900만 일에 달했지만 1979년 이후로는 100만 일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했어요. 1981년 이후 연평균 근로자 1인당 분쟁 손실 일수가 미국의 9%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식 노사 관행 덕분입니다. 노조가 사실상 HR 부서의 제2지점 역할을 하면서 파업을 회피하는 문화가 정착된 거죠. 즉, 법제 자체보다는 사회적 관행이 효과를 발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충격적 사례.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입니다. 남아공도 합법적 파업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지만 현장 폭력이나 설비 파괴는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꽤 합리적이죠. 하지만 2014년 플래티넘 광산 파업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 6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파업이 있었어요.
앵글로 어메리컨 플래티넘, 임팔러 플래티넘, 론민 등 주요 세계 회사가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 파업만으로 2014년 남아공 실질 GDP 성장률이 약 0.7에서 0.8%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보면 기업 매출 손실 약 240억 란드 약 22억 달러, 근로자 소득 손실 약 107억 란드 약 10억 달러, 플래티넘 생산량 손실 120만 온스 전체 생산의 48.5%. 특히 충격적인 건 이 파업이 남아공 전체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였어요. 첫 분기 GDP가 0.6% 축소됐고 광업 생산은 24.7% 급락했습니다. 1967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하락폭이었어요. 스탠더드 앤 푸드와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남아공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파업을 주된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한국 언론은 이런 사례들을 다루지 않을까? 해외 언론들과 학계 연구 자료들을 보면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제도들의 부작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복잡한 해외 사례 분석의 어려움. 해외 유사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제도, 경제구조, 노사관행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이는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치적 민감성. 노란봉투법은 현재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언론사들이 자칫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는 거죠. 셋째, 단편적 보도의 한계. TV 뉴스나 신문 기사로는 복잡한 해외 사례의 맥락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영국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도 합법적 파업에 대한 일정한 면책이 있지만 2차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2022년에서 23년 파업 물결 때 영국 국가통계청 ONS는 상당한 노동 손실 일수를 기록했고 경제연구소 CEBR는 수십억 파운드의 손실을 추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영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최소 서비스 유지 조항이나 2차 행위 제한 같은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이 참고해야 할 교훈들,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들,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 면책을 무조건적으로 두면 리스크가 커진다. 남아공 사례에서 보듯이 면책의 대상과 불법행위 예외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필수업종 보호장치 필요. 프랑스식 최소 서비스 조항이나 영국식 2차 행위 제한처럼 국민 피해가 큰 분야에 대한 별도 규정을 고려해야 해요. 셋째, 신속한 분쟁 조정 중재 메커니즘 필수. 장기화가 경제 충격의 핵심이므로 조정 중재 절차의 속도와 강제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몇 가지 특수한 점들이 있어요. 원청 하청 구조의 복잡성. 조선업계를 예로 들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1차 협력사만 해도 각각 2,420곳, 1,430곳, 1,334곳에 달합니다. 만약 이 모든 협력사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출 의존 경제입니다. 주요 산업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면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에서 우려되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시나리오 1 남아공식 장기 파업. 주요 산업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5, 6개월간 지속되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경우 GDP의 0.5에서 1%포인트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최소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경제 손실을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2 연쇄 파업 확산. 원청, 하청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 곳에서 시작된 파업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3 투자 심리 위축. 기업들의 한국 탈출. 기업들이 노사 갈등을 우려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도망갈 수 있어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들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실제 권한을 가진 원청과의 직접 교섭으로 노동 조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노사관계 안정. 초기에는 갈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제도가 안정되면 오히려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경영 투명성 증대.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대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들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달콤한 말의 함정. 경영계에서는 복잡한 원청 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모든 하청업체의 노동 조건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원청이 모든 협력사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면 경영이 완전히 마비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장기적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허상. 남아공 사례를 보면 초기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2014년 플래티넘 파업 이후 남아공 광업계는 지금까지도 만성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증대라는 이상론. 기업들은 경영상 결정까지 모두 교섭 대상이 되면 기업이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모든 경영 결정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만의 특수 상황들과 그에 대한 우려. 높은 교육 수준, 오히려 더 교묘하고 복잡한 갈등의 씨앗.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 협상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정교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이익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전통하지만 법의 모호함이 만드는 혼란의 지옥. 현재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개념이 너무나 애매모호해서 법정에서 끝없는 분쟁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정부의 조정 역할 하지만 정부도 한계가 있다. 6개월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태스크포스가 6개월 만에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가 떠안게 될 겁니다. 경영계와 해외 투자자들의 비상등 켜진 반응.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대한상의의 반응입니다.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로 기업이 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적나라한 경고도 들립니다.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냉혹한 평가. 법안의 모호한 조항들이 투자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우려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남아공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우려들이 기우에 그칠지 아니면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세부 지침과 운영 방식이 실제 효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들. 앞으로 6개월, 1년 후를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있어요. 경제적 지표. 실제 투자 금액과 일자리 창출 효과. 주요 산업의 생산성 변화. 수출 실적 변화. 노사관계 지표. 파업 발생 건수와 지속기간. 손해배상 소송 건수 변화. 단체 교섭 타결률과 소요시간. 사회적 지표. 국민 여론의 변화.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평가. 기업들의 대응 전략. 이미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현대차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직전 손해배상 소송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와 협력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해외 사례가 주는 핵심 교훈. 오늘 살펴본 해외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제도 자체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사회적 합의와 관행이 뒷받침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남아공처럼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의 최소 서비스 조항이나 호주의 엄격한 절차 요구 같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속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핵심이다.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빠른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없이는 어떤 제도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노란봉투법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들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사례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신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세계 뉴스와 정책 분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를 함께 읽어나가요.